자, 지금부터는요, 행정 이념에 대해서 한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이념 얘기를 하기 앞서서 행정 문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문화라는 말은 뭐 가볍게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문화를 뭐 좁은 의미로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뭐 예술적이고 세련되고 발전되고 뭐 이런 걸 의미하지만, 이런 데서 말하는 문화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대하는 태도, 우리들의 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문화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 뭐 우리의 인식 수준, 우리의 행동의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행정문화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 문화의 속성 같은 것들이 원래 이렇게 보편성, 특수성,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등등 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게 행정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행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같은 거. 앞에서 우리가 행정학 연구할 때 이제 그런 기준은 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좀 챙겨놔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에 이렇게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거는 옳고 우리 거는 정당한데 니네 거는 거지 같고 니네 거는 후지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만의 어떤 그 사회만의 이런 역사성이라든가 맥락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함부로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으로 니네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행정이념, 행정가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가치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하고 좀 비교해서 봤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 건데, 가치는 지향점이죠.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치라 그러죠. 가치. 가치 같은 경우는요. 가치 같은 경우는 당위성이 좀 스며들어 있어요. 당위성이. 그러다 보니까 꼭 뭐만이 꼭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다 같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가치인 건 맞는데, 다만 선택의 여지가 또 뒤따라오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치 중에서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통상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냐? 행정의 가치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민주성하고 아니야. 형평성 얘기하자. 형평성하고요. 능률성하고요. 두 가지 가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물론 두 개 다 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이거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두고 서로 경쟁할 때 우리는 어때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중 지금 시기는 요 방향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이번에는 맡아서 좀 해봐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온 것 같아요. 그냥 경제, 일단은 뭐 독재 권력이 등장해서 경제 개발을 막 했는데 그게 뭐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죠. 일단은 뭐 이제 그거는 강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때도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뤘고,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경제에 이르게 됐을 때 민주혁명을 통해 가지고 독재가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통치 구조를 바꿨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만큼 가난을 극복하는 데까지는 국민들을 동원해서 그런 정도만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제 또 그 시기에도 그거보다는 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어쨌거나 이제 거기까지가 거의 어떻게 보면 최대치. 거기 이상 넘어가려면은 자율성을 주고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이제 막 붐업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까지 이제 가려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도래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민주주의 운동이 성공을 했다는 거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역수지, 그러니까 지금 이름으로는 경상수지죠. 경상수지 흑자를 처음 볼 때쯤, 계속 적자 보다가 처음 볼 때쯤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전환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바통 터치가 일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좀 잘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거가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또 크게 부각되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세력이, 뭐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 진보 세력 쪽이 선거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우세한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해도 복지 예산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죠. 복지 예산을 어디가 집권하든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런 약속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이제 선택하고 이런 과정에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스웨덴처럼요, 복지가 너무 또 이렇게 과잉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는요, 또 갑자기 보수 세력을 뽑을 때가 있어. 거기는 또 스웨덴은요, 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복지가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과잉됐다 싶으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너무 국가가 비능률이 됐다, 이런 판단 속에서 또 보수 정권으로 좀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고, 각 정치 세력마다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씩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시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선택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가치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시해야 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중시해야 될 행정 이념 내지는 행정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행정 이념, 행정 가치를 보는데요. 행정 이념, 행정 가치. 먼저 말이지요,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는요, 그 자체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단적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단적 가치다 그랬을 때는 이 수단적 가치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겁니다. 이런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식의 가정교육을 할 때 얘를 바르고 올곧게 키워야 되겠다, 이거는 무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때려서? 아니면은 벌 줘서? 아니면 설득해서 뭐 민주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게 방법이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뭐로 할까? 자습만 할까? 강의도 들을까? 아니면 붙잡고 뭐 상담을 좀 많이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수단적인 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치도 그 자체가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따라붙어야 되는 이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본질적 가치는 뭐가 있느냐? 본질적 가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본질적 가치에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말이에요, 공익이에요. 공익. 자, 우리가 행정을 경영하고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공익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찌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익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본질적 가치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익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공익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념 규정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일단은. 그래, 뭐 공적 영역에서 공익을 달성하려고 한다, 공공이익을 달성하려고, 거기까지 알겠는데 뭐가 공익이에요? 그러면 뭘 공익이라 할 수 있는 건가? 뭐가 공익일까? 이거 좀 헷갈립니다. 후진국에서는요, 정해줘요. 누가? 지도자가 정해줘. 우리의 공익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해. 이승만 정부 때 우리의 공익은 반공 아니에요? 반공? 반공.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같은 사람 사형당했잖아요. 북한 이 괴뢰 정권하고 평화롭게 대화. 야, 쟤네 전쟁 일으키는 거 못 봤어? 야, 이거 북한하고 내통하는 놈인가 봐, 죽여버려.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 아니에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무섭죠. 그때는 평화라는 얘기를 해도 처벌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국시는 반공입니다. 반공. 국가가 내세우는 이제 시책, 방향성 이런 것들은
반공, 오로지. 그게 공익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다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래가지고 반공을 내세웠다 이거예요. 그때 공익은 반공이었다. 개념이 딱 정해졌네, 그렇게.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익의 개념은 뭐로 바뀌었겠어요? 뭐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 잘 살아보세요. 경제성장.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경제성장이에요. 오로지 경제성장. 어? 민주주의는 언제 합니까? 아, 이게 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한가로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야?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도 공고히 하면서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막 몰아붙였던 거죠. 네, 그랬던 거죠.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쭉 그런 식으로 오다가 전두환 때는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가 된 다음부터는요, 국가가 뭘 제시를 하려고 해도 그냥 그거는 여러 정책 방향 중 하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지지 그것이 우리의 공익을 대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자, 뭐 비근한 예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녹색 성장, 이건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뭐 요즘에는 뭐라 그러지? 뭐 그린 뉴딜이라고 그러지? 참 말을 조금 바꿔서 그린 뉴딜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언론에서 대통령이 그린 뉴딜 하단다. 그게 뭐냐? 그린 뉴딜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구나.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해보자.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냐? 이럴 수도 있고, 뭐 맨날 그 타령이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한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로 치부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옛날 이승만, 박정희 때 그때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 무게감이. 그 왜 그렇게 됐지? 우리가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통치의 중심축이 좀 무너졌나? 왜 그래? 대통령의 힘아리가 좀 없어져서 그런가? 왜 그래? 그런 이유 같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진짜 민주화돼서 그런 거예요. 민주화가 되면은 아까 다원주의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 같은 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어쨌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주장들이 다 존중받아져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은 좀 더 무게감은 있을지 몰라도 오로지 그거밖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다른 방향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만이 그냥 진리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공익이 도대체 뭐냐? 아니,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중구난방 자기 주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 공익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익은 다양한 요구들이 이렇게 분출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타협의 지점을 찾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다 같이 모여서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이라는 개념이 조금 좀 흐끄무리해졌죠? 그러지 않아요? 절차적인 민주성을 전제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 공익은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구성원들이 다 같이 다 자기 주장을 하는 속에서 뭔가 좀 우리가 합의점을 이런 방향으로 찾았어. 이게 공익이야. 우리끼리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익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체설과 그 다음에 과정설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실체설과 과정설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인데 실체설은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요것은 후진국, 권위주의 국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공익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설이에요. 뚜렷하게 공익이 뭐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되고요. 변동성이 있느냐? 네,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 경우에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지도자가 바뀌면 공익의 방향도 그냥 바뀌어. 그래갖고 변동성이 커.
물론 뭐 지도자가 아프리카의 뭐 어떤 국가처럼 40년 동안 지 혼자 해먹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건 지도자만 바뀌면 공익도 그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공익과 사익에 비교해서는. 공익과 사익 중에 뭘 더 중시하겠어요? 공익을 더 중시합니다. 사익은요, 공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도 희생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제성장한다고 내세우면서 사적인 이익을 다 누른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도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당장엔 내가 노동력 제공한 만큼의 제대로 된 그 보상도 못 받으면서 그러면서 근근히 생활하면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뭐 이제 이런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묵살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이 실체설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실체설 안에 묶일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구분해서 나오더라도 이게 실체설의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규범설이라는 게 있고요. 규범설이다 그럼 뭐냐면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내세우면 그렇게 되지 뭐.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박할 수 없는 거. 글쎄, 우리나라는 뭐 효도? 이런 건데. 가족주의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요. 반론이 불가능한 주제들이 있어. 야, 가족이 뭐 중요해. 가족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공식적으로 막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금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공익을 이런 당위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런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규정해버리는 거. 이게 규범설이에요. 인간들이란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규범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공익의 가치는 인간의 존중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실체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과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민주적 타협의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아닌 것은 다 실체설이에요. 그 자체로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가 공리설이에요. 공리설. 이 공리주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서 뭐 잘 봐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리주의를 우리가 좀 헷갈려해요. 공리주의 그러면 저게 공익하고 같은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영국에서 저 개념이 나왔는데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그래갖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집단주의적이에요. 왜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행복감을 합쳤을 때 그것이 극대화되면 됐어. 그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그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알겠죠? 공리주의는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파레토 최적화하고는 좀 달라요. 칼도익스 기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칼도익스 기준은 총량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일부가 좀 훼손되더라도 감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거지 뭐. 공리설이. 그래서 저게 따로 나오더라도 저건 실체설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정설은 어떠냐? 이건 선진국 쪽이죠. 선진국 쪽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이 과정설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는 정치 지도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타협, 합의 이렇게 해서 도출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이에요. 알겠죠? 이런 결과물입니다. 이런 결과물로서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변동성이요.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약하다. 변동성이 약하다. 변동성이 좀 작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민주적인 제도화에서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쉽게 바뀝니까?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그 사회적인 우리들의 합의는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큰 변화 없이. 뭐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긴 하지만 한 큐에 갑자기 뭐가 확 뒤집어지고 이럴 일은 잘 없어요. 한번 저렇게 구성이 되면. 맞죠? 변동성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공익은 뭐라고 보냐면 사익을 다 모은 거예요. 사익의 집합? 이게 공익이지 이게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희생되어져야 되거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에?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공익은 과정설로 보는 게 더 결론이겠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공익 중요하게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정의예요, 정. 이 정의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정의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 논의가 있어요. 정의가 뭐냐, 도대체. 지금도 정의가 뭔지 좀 헷갈리죠, 그죠? 정의가 뭐냐. 정의의 개념 안에 공정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정함이 뭐냐,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려요. 어디까지가 뭐가 어떻게 돼야지 공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다양히 진행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요, 거의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평등의 개념으로. 근데 그때는 평등의 개념이 제대로 없을 때잖아. 평등의 개념 근대사회에 와서나 평등의 개념이 성립됐지. 그 전에 무슨 평등의 개념이 있었겠어요.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도 어때요? 평등한 사회였나? 신분제 사회였는데? 노예제 사회고. 근데 거기서 평등의 개념으로 정의를 설명했어요. 대단한 인간은 대단한 인간이야. 정말. 그죠? 그 미천도 없는 시대에 완전히 학문적 토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논리 정연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 대단하긴 대단해 정말. 그런데 어쨌건 뭐 그런 정의의 개념도 있었고 이런 정의의 개념도 있었고 여러 개가 이제 막 오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집대성하다시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롤즈를 봐야 됩니다. 롤즈 내지 롤스 이렇게 쓸 거예요. 롤스의 정의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의론. 정의론. 이걸 봐야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봐야 돼요. 이 양반이 왜 중요하냐면요. 롤스의 정의론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있잖아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얘기해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중도적 입장에서 자유와 그리고 평등 이 개념이 다 들어와 이 안에. 정의의 개념 안에. 원래 보수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고요.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의 가치를 좀 목말라 할 텐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켜낸 게 바로 롤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중도적 입장으로 또 평가도 받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제대로 된 정의된 연구가 아니야. 이런 평가를 아직은 받습니다. 적어도.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롤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 관련해서는 롤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은 말이에요. 정의 개념을 설명할 때 중도적 입장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도 했지만은 또 하나의 좀 특징이 있다면은 롤즈의 정의론은 참고 삼아 보면은요. 참고해서 보면 사회계약설에 입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계약설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사회계약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사회계약이 뭘까요? 사회계약이다 그러면요. 사회계약은요.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게 사회계약이에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때는 바야흐로 유럽의 근대사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유럽의 근대사회가 열렸을 때는요. 왕권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중세 때는 교황이 지배했다 그랬고 왕권이 다시 강화가 된 겁니다. 왕권이 강화가 됐는데 그런데 왕권이 강화가 됐는데 왜 왕이 그렇게 세야 되냐? 물어봤더니 왕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느님이 말이야, 종교적인 뭐 그 지배는
교황한테 그 권한을 주신 거지만은 정치적인 지배는 사실은 교황이 가져가서 뺏어가서 그랬지 왕한테 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치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억지를 막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박으로 나온 게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같은 거를 꼼꼼히 들여다봐도 인간은 신의 모사체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신이 인간을 그 모사체로 자기의 모습을 닮게 이렇게 만드는 만큼 인간을 사랑했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어린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한테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네들 논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고요. 천부인권 사상을 주면서 에덴 동산 같은 데서 니들 맘대로 놀아봐! 이러고 딱 세상을 만들어 천지창조를 해줬는데, 에덴 동산이 어땠죠? 에덴 동산이 사륙의 현장이 되는 거지. 아니 그 성경을 봐도 그냥 에덴 동산 자체로는 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다음을 봐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뭐하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하고 거기다 사람을 풀어놓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토대로 깔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근대 사람들이 지들 맘대로 해석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이제 자유롭게 니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고 풀어놨는데, 이 사륙이 벌어지고 여기가 너무 공포스러운 공간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을 내가 제대로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 무서워 이 세상이. 그래서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느 날 머리를 맞대고 모였대.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의 일부를 덜어내서 국가 권력에다가 보태주고, 그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번 해보자. 그 국가가 만들어져야 국방도 되고 치안도 되고 뭐 그러는 거니까, 나의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그러려면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 다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고 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는 우리야. 천부인권에서부터 연원된 거예요, 주권이. 천부인권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천부인권을 일부를 덜어서 이 정치인들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임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손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도. 맞아요? 그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사회계약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거 다 이해하셨으면 여기 이제 따라와 보세요. 롤즈는 이렇게 전개합니다. 롤즈는 어떻게 전개하냐면, 무지의 베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요. 무지의 베일이라고 그래.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 뭐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아직은 아무런 제도도 없고 무슨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뭐 그런 거가 아까 에덴 동산과 같은 이른바 자연 상태라 불렀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빗대서 여기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있잖아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이걸 우리가 알고 삽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잠자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갖고 사람 죽고 그러던데, 우리도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뭐 그런 거 알아요?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그때 여러분들 안 살아 있었던 분들이 많죠? 예, 저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성수대교 무너졌대. 그래서 이 새끼 아침부터, 야, 이 새끼 내가 그 우습냐?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뭐 무너졌다. 이걸 누가 믿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버스가 추락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고생들이 또 뭐 여러 명이 같이 죽고, 마침 또 그게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스도 만원 버스였고, 그 버스 나중에 건져 올렸는데요, 거의 진짜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참 인생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앞에가 다리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뒤 차가 섰을 거 아니야. 그 장면이 있어요. 서가지고 뒤에 쭉 차들이 서.
그 맨 앞에 섰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잖아요. 맨 앞에 선 사람, 앞에 떨어진 걸 보고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그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살았잖아. 참 인생 참 모르는 일이야 이게. 그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데 중앙차로, 버스 중앙차로 같은데 버스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차가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심지어 차가 이렇게 버스가 쓰다가 내가 이렇게 인도에 서 있는데 그런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어.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거기에 이제 그 백밀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뒤에 마침 그게 툭 쳐도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서히 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오다가 사람이 나무랑 뒤에 있는 가로수랑 사이에 찡겨 죽은 사람도 있어. 이 죽으려면은 희한하게 뭐 어떻게 막 희한하게 죽어. 아무튼 모르겠어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내가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내가 1년 뒤에 우리 집안이 망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이런 게 무지의 베일이야. 우리가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암흑이야. 두려워. 이 속에서요, 우리가 이런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거래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서로 만나서, 사회계약처럼 만나서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냐? 우리 정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논리가. 그래가지고요, 정의의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요, 정의의 원칙에서 1원칙이 있습니다. 1 원칙이 있는데요. 1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의 평등한 보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를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유가 지켜져야 된대요. 자유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없는 사회는 뭐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내 의사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노예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 정의로움의 기본이래요. 여기 합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평등인데, 근데 이제 2-1이 있고 2-2가 있대요. 2-1은 뭐냐면요,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균등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회의 균등보장. 이게 뭔 말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회의 균등보장은요, 이렇게 합시다. 자,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 개념이요, 이게 바로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이렇게 지칭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죠. 근데 자기네 집이 양반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 있어요? 없지.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 때 양반은 6%, 7% 밖에 안 됐을 텐데 다 양반이라 그런다고. 다 양반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양반인 척 하는 거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예 왕족을 사칭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양반이었다, 왕족이었다, 이게 자랑입니까? 별로 자랑 아닌 것 같아요. 자랑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여 자기네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남한테 의존해서. 그런데 단지 그거를 신분의 고하를 만들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신분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살았던 거지. 그 뭐 자랑이라고 우리 집안은 양반이었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옛날 관념이 남아서 그렇지. 내가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옛날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죠? 이 관점으로 보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죠? 이 신분제도가 1894년
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형식적으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분제도가? 그런 사회가 오고 났더니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가 없잖아. 사람들한테 뭘 하고 싶다 그럴 때 너도 할 수 있어.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신분이라는 걸 묶어놨는데. 그리고 또 성별로도 묶어놨었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이제 없어지고. 그죠? 지역이라는 것도 묶여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외국이면은 또 인종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이게 바로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돼요. 저것은 평등에서요, 아주 기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줬어. 라는 것이 아주 이제 원초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신분제 이런 거 없애고, 성별에 따른 차별, 지역에 따른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누구나 또 똑같이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의롭지 못하대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의의 베이스는 되지만 정의가 완벽하진 못하대. 정의가 완벽하게 되려면은요, 우리 공동체가 혹시 모를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한 합의래요. 정의에 대한 개념을 거기까지 합의했어. 왜냐면 우리 아까 무지의 비일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좀 손을 내밀어줘야지. 그래서 같이 가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래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회를 균등하게 줬어. 이것까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뭐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100m 달리기를 뛰는데 나한테도 기회를 주겠대. 그럼 그거 자체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는 달리기를 뛸 기회도 안 줬는데 이제 달리기를 뛸 기회를 주겠대. 너도 100m 달리기를 뛰어서 금메달을 따보래. 그래서 스타트 라인에 딱 서봤더니 나한테는 뭐 주는 게 없어. 나는 막 맨발로 뛰어야 돼. 그런데 앞에 봤더니 막 자갈밭이야. 그런데다가 저기 막 허들이 한 5개쯤 놓여있어. 옆에 있는 애를 딱 봤더니 얘는 막 나이키 막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빨간 그 아스콘신 쫙 깔아가지고 푹신푹신한데 허들도 없어. 여기를 뛰는 거래. 근데 너도 100m 달리기를 뛰어서 우승할 수 있고 너도 100m 달리기를 뛰어서 우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해줘. 근데 내가 얘랑 뛰어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승할 수 있어? 이게 뭐 거의 무슨 뭐 100m 세계 금메달리스트 걔 누구였지 걔? 뭐 이랬던 애? 걔 누구야? 뭐 그런 애랑 저 같은 사람이 뛰면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자갈밭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이길지도 모르겠다. 아주 예외적으로 보면. 그런 걸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 말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이겼냐? 이 새끼 대단하네.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나는 거.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잖아. 통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조건이 다르면은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 세상은요, 조건이 평등하던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있지만 우리들도요, 집안 사정이 다 다릅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달라요. 신체 조건도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그죠? 신체 조건도 다르게 태어났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야, 그거는 좀 하느님 만나면 좀 한번 물어보고 싶지. 그렇잖아요. 아니, 노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의 차이를 왜 하느님조차도 이렇게 줬냐. 이렇게 한번. 다 사랑한다며. 누구한테는 엄청난 재능을 주고 누구는 뭐 그냥 보통으로 태어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건 맞잖아, 또. 왜 그러셨는지 되게 궁금해. 만약에 아까 그 논리가 다 맞다면,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막 다 그랬다 치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본질적으로 차등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도 이것도 되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신할머니가 약간 좀 조준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위로 가서 태어났으면, 북쪽으로 가서 태어났으면 여기 앉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겠어? 남자들은 군대 10년 가야 돼. 군대 10년. 아, 진짜. 이거 삶의 의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거의?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도 되게 짧은데, 씨. 근데 10년을 군대 갔다 오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야, 미치고 팔짝팔짝 뛸 일이네, 이게. 어? 그런 조건 속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사회구조에 태어났다면 그거 자체도 불평등하지 않아요? 조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응?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운이 좋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에서는 태어난 거예요. 아동학대 당하고 죽는 애들 봐봐요. 걔네들은 그 힘이 없고 나약할 때 더 힘센 짐승에게 짓밟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 조건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걔네들은 자기 노력으로 뭘 해볼 기회도 못 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분노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 물리적인 힘이 비슷한 속에서 뭐 서로 우리 한번 누가 주먹이 센지 해볼까? 이러고 싸워서 졌다면 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억압당하면 자기 뭘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정의로울까? 그거 아닌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두 번째가 이게 바로 이제 여기가 차등의 원리라고 이름 지어진 거예요. 차등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소극대화라고 해요. 최소극대화예요. 차등의 원리, 최소극대화 원리. 이 차등의 원리가요, 뭐랑 반대냐면은, 요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저축의 원리랑 반대거든요. 저축의 원리? 저축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축의 원리는요, 지금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다음 세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고 세이브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저축의 원리는 말 그대로. 그런데 그거랑 반대예요. 차등의 원리는 뭐냐면, 야, 남은 게 있어? 남은 거는 지금 할당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 분배를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을 좀 채워주자. 최소한으로 할당받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나눠주자. 최소 극대화의 원리. 됐어요, 이거? 이게 말이 여러 가지예요. 최소 극대화, 최대 극대화, 최소 극소화, 최대 극소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채택한 건 최소 극대화예요. 최소 극대화. 이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조건의 차이 같은 것도 좀 극복해 주자는 논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있으면 남는 게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좀 메꿔주자는 거지. 그래서 좀 끌어올려주자는 겁니다. 조건에 불평등이 있는 사람들 좀 끌어올려줘. 여기 너무 자갈밭이면 자갈 좀 치워주든가 아니면 허들 좀 덜어내주든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좀 해주자 라고 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똑같이가 아니라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은 다르게 해요.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극복해줘야 돼요. 대신에 같은 조건에서 노력을 똑같이 했다면 아니다. 노력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 더 인정해줘야지. 그거는 맞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가야지. 그런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평등이다. 여기까지 해야 평등이 제대로 버전업이 된 거예요, 이게. 응?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막 그 부동산을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뤘잖아요. 성과를 이루고 돈을 벌었지. 그 남는 여력을 어떻게 해? 저축해 놓는 거죠.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하든가, 자기가 그걸 세이브에 많이 쌓아두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없죠. 줄일 수가 없잖아요.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더 벌어지는 거고, 그것이 조건의 불평등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격차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봤겠지. 그러니까 이런 투기 같은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정당한 어떤 임대 사업을 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넘어가는 시세 차익을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그 거품을 끼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회가 환수해서 요 차등의 원리에 따라서 최소 극대화의 원리로 나눠주는 게 그게 정의롭지 않아요? 이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공정에 대한 이 주장들이 왜 좀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냐면 여기에 머무르려고 그래. 자꾸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시험 봐서 시험 성적으로 자르는 것만이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던 100m 달리기 그냥 뛰어가지고 먼저 피니시 라인 통과한 애가 무조건 이긴 걸로 하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여러 가지 그 조건의 불평등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사행정론 가면 제가 또 거기서 또 말씀드릴 텐데 선발할 때 다양한 능력을 보고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준비해 온 것에서 나한테 좀 피해 주지 마라, 그냥 그거를 공정함이라고 포장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왜 안 되냐면 그게 한 200년 전쯤이면 괜찮은 개념이야, 그것만 얘기해도. 그런데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논의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일로 되돌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공정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개념에 좀 혼선이 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요 개념까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사회로 봤을 때도. 그리고 시험에서도 요대로 요거는 이 명칭대로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대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순서가 나와요. 순서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1번입니다. 만약에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3번을 위해서 1번이 무시됐다? 아, 그거는 정의가 완전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내가 그게 왜 그런가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나도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공산주의 국가가 이 3번 이렇게 1, 2, 3 나눴을 때 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막 강조하더니 갑자기 막 이걸 위해서는 너 왜 남들보다 부자로 살려고 그래? 재산 형성의 자유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박탈시켜. 박탈해버려. 뭔지 알죠? 그런 식으로 막 가. 이 역전되는 것은 이건 정의를 깨트리는 또 일이다. 이게 안 된다. 역전하는 것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요 토대 위에 이걸 쌓고 요 토대 위에 이걸 쌓아야 된다. 이게 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요게요. 여기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형평의 개념으로 말하면 얘를 수평적 형평이라고 이제 표현할 거예요.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상대적 실질적 평등 있지 않습니까? 이 평등을요 수직적 형평성이라고도 표현해요. 형평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형평은요 평등에서도 특히 요거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 조금 부족한 데를 채워서 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걸 형평이라고 하는데, 형평의 개념도 나중에 갈라져서 막 수평, 형평, 수직, 형평 이런 식으로 막 세분화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평이다 그러면 얘가 중심이지 원래. 형평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이렇게 본질적 가치에는 공익, 정의 이런 게 있고, 이 정의에서 이렇게 도출되는 것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도,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형평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가치에 해당된다.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평, 평등,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절대적 평등에서 상대적 평등으로 이렇게, 그죠? 확장된 거, 요거 그대로 갖다 보시면 되고, 이 자유의 개념은요, 이것도 역사성이 좀 있는데, 요게 이제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 쪽으로 오거든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근데 소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뭐냐면요,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이어서 이게 뭐라고 지칭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그러거든요. 부터의 자유. 요거를 먼저 얻었어요. 이게 18세기에 시민혁명 하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신분제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이게요, 자유권에서 뭐로 오냐면은 여기 참정권이 옵니다. 참정권. 19세기가 되면은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국가가 나한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거는 벗어났거든요. 그건 벗어났는데, 국가한테 나한테 이걸 해주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부의 사람들만 그 권한이 있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나한테 이거 들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 국가의 자유라고 하는 게 19세기에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자유가 완성이 안 됐대요. 그 다음 단계로는요, 사회권이라는 게 오거든요. 사회권이 오는데 이것도 적극적 자유인데, 이거는요, 국가에 의한 자유라 그래요. 국가에 의한 자유. 그래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나를 자유롭게 해줘라 이런 건데, 이거가 사회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권? 여기까지 완성돼야 자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자유도 버전 1, 2, 3가 있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는 누구의 억압만 안 받아도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할 말 하고 내가 요구할 거 요구하는 게 내 자유다 이렇게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뭐까지 오면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자본주의 사회 모순이 있고 빈부격차 벌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이 물질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국가가 해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물질적 토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기한을 만들어서 오래. 기한을 만들어서 가져갔어. 그랬더니 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나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너 같은 새끼야 월급 받아 처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회사가 어렵지 새끼야. 사표 쓰고 나가 꺼져버려 새끼야. 막 이러고 욕을 해. 근데 내가 그런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 새끼야? 이러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넌 뭔데 이 새끼?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무능해 이 새끼야. 남들이 다 니만 욕해. 이러고 같이 막 맞서 싸우고 싶잖아. 속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만 상상하고 겉으로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서 다시 막 그죠? 주섬주섬해서 다시 원하는 방향 기한 올리고 이럴 거 아니야. 보통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안 돼서 그래.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가 안 되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굴욕도 감내하고 자기의 자유를 그대로 헌납해 버리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기반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같이 욕하고 때려치고 나와도 굶어 죽지 않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아직 못 얻었어. 그래서 사표 여기다 품고도 사표를 못 던지는 거예요. 사표 내고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이니까. 그럼 이거 노예 아니야 이게? 약간 좀 노예 성향이 약간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신분적으로 노예는 아니더라도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자유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회권은요 자유에도 걸치고 평등에 당연히 걸치지. 평등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은 되잖아요. 근데 자유를 위해서도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알겠죠? 네, 이런 이제 가치들이 쭉 성장 발전해 온 겁니다. 단계 버전업이 계속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지요? 자유와 평등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본질적 가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본질적 가치에 대한 그 내용을 교재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수단적 가치로 가서 요것도 이제 한 판 쫙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우리 요 1단원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